여러분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죽음을 경험하시나요? 삶과 죽음의 경계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하지만 그 종이 한 장 차이 때문에 인생은 지옥 같기도 하고 희망의 꽃밭이 되기도 합니다. 전 10대에는 부모님의 죽음을 맞아야 했고 30대엔 남편의 죽음을 겪어야 했으며 40대엔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겼던 남동생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모두 제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죽음의 끝에서 문득 오래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10살 때 엄마와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가는데 옆자리에 타셨던 웬 노인분이 제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이상한 말을 하셨어요. 에휴, 주변 사람을 죽이는 팔자를 타고났구만. 어머 어르신, 어린애한테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기분 나빠하지 말고 내 말 새겨들어요. 당신 딸 팔자가 그래요. 당신 딸은 절에 보내거나 수녀로 살게 해야 돼요. 어르신, 오늘 처음 보는 분이 도대체 무슨 억하심정으로 그러세요? 내 말 안 들으면 아마 후회하게 될 거요. 그때 엄마는 어린애한테 무슨 막말이냐고 화를 냈지만 노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 정거장에서 내렸습니다. 정말 그 노인의 말이 맞았던 걸까요? 제 기구한 팔자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명줄을 끊어버린 걸까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남동생의 죽음까지 겪으면서 전 제일 먼저 그 노인의 말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싸늘한 남동생의 시신을 안고 오열하는 올케와 죽음이라는 것이 뭔지도 모른 채 울먹이는 어린 조카를 보면서 다 내 탓이라고 자책하다 정신을 잃었어요. 정신이 들었을 땐 올케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동생 장례식장에 조문객들은 들어오는데 어린 조카만 혼자 울고 있었어요. 도대체 어디로 간 건지 핸드폰도 꺼져 있고 올케를 본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일단 전 정신을 수습하고 장례식부터 마쳐야 했어요. 동생의 발인을 하고 납골당에 안치할 때까지도 올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나쁜 마음을 먹은 건 아닌지 어딘가에서 쓰러져 있는 건 아닌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경찰에 신고를 하고 집에 가보니 이미 짐을 싸서 나간 뒤였습니다. 편지 한 장 달랑 남아있더군요. 형님, 충격이 너무 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요. 잠시 머리 좀 식히러 부모님께 다녀올게요. 다시 연락드릴게요. 올케 친정 부모님이 오래전에 미국 이민을 가셨고 올케도 미국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간다는 말은 미국에 간다는 말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힘겨운데 올케는 얼마나 가슴이 무너질까 싶어서 처음엔 이해했어요. 그러면서도 애엄마가 어린 아들을 두고 혼자 머리를 식히러 간다는 게 조금은 의아했습니다. 주변에서도 머리 식히러 가려면 보통 애를 데리고 가야지 엄마만 혼자 달랑 갈 수 있냐고 다들 그랬죠. 무엇보다 더 이상한 건 동생의 사건에 대한 경찰의 말이었어요. 동생이 졸음운전을 했다는 겁니다. 평소 안전운전을 철칙처럼 여기는 동생이었거든요. 조금이라도 졸음이 오면 항상 휴게소에 쉬었다 가는 동생이 졸음운전을 했다는 게 정말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전 모두 제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를 죽게 만들고 남편마저 죽이고 이제 동생까지 죽게 만든 제 팔자 탓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 동생의 넋을 달리는 천도제까지 지냈어요. 남겨진 어린 조카를 생각하면 눈물만 쏟아졌지만 혹여 조카마저 저 때문에 잘못될까 노심초사했습니다. 밤에 조카가 무섭다고 고모 부르면서 제 품을 파고들면 일부러 몰인정하게 내몰았어요. 네가 몇 살인데 고모를 귀찮게 해. 너 이제 8살이야. 다 컸다고. 그래도 밤에 무서워. 무서워도 참아. 앞으로는 무서울 일이 더 많아. 고모, 왜 그래? 왜 갑자기 나 미워해? 아휴, 시끄러. 나중에 네 엄마 오면 같이 자. 고모 힘들어. 어린 것이 눈치가 빤해서 고모의 변화를 당연히 알았을 겁니다. 평소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늘 안아주고 뽀뽀해주던 고모가 갑자기 냉랭하게 자신을 밀어내니 얼마나 서러웠을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래도 고모에게 잘 보이려고 애교도 떨고 고모를 따라다니면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도 제잘되고 100점 맞은 시험지도 보여주며 칭찬 한마디라도 듣고 싶어 했지만 전 무시했어요. 아빠도 없고 엄마도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린 것이 의지할 데가 없어 저러는데 전 참 매몰차게 굴었습니다. 한 번은 미술 시간에 고모를 그렸다고 그림을 보여주는데 너무 잘 그려서 울컥했지만 애써 담담하게 눈길을 한 번 주지 않았어요. 애가 풀이 죽어서 제 방으로 들어가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우는데 그 흐느낌이 너무 크게 들려서 온 마음이 다 무너졌습니다. 잘했다는 그 말이 뭐가 그리 어렵다고 전 그랬을까요? 조카가 잠들고 머리맡에 놓인 그림을 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조카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말했어요. 고모가 정말 미안해. 미안해. 그렇게 낮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올케가 빨리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여전히 올케 핸드폰은 꺼져 있었죠. 그땐 늘 악몽을 꾸었습니다. 버스에서 만났던 노인이 한참 노려보다가 멀어지기도 했고 돌아가신 부모님과 남편이 원망의 눈길로 노려보다가 사라지기도 했고 동생이 피를 흘리며 울다가 저를 잡으려고 달려오는 순간에 놀라 깨면 온몸이 땀에 젖은 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모, 무서운 꿈 꿨어? 아마도 제가 꿈결에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고 조카가 놀란 듯 제 방에 와 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제 등을 토닥여주는데 터지려는 울음을 가까스로 삼키느라 온몸이 다 떨렸습니다. 마당에 나가니 바람이 제법 차가웠습니다. 지나가는 바람결에 비릿한 물냄새가 났어요. 대문을 열고 나가면 작은 강이 있는데 이런 날엔 물 한 개가 머리를 풀어 헤치고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마치 누군가의 발목을 잡고 물속으로 끌고 갈 듯 사나운 바람을 내리고 길을 따라다녔어요. 오래전 부모님이 돌아가시던 그날도 그렇게 의심연스러웠습니다. 부모님은 두 분 다 선생님이셨어요. 아버지는 수학 선생님, 어머니는 국어 선생님이셨습니다. 교육대학을 다닐 때부터 커플이었고 오랜 연애를 하고 선생님이 되면서 결혼을 하셨답니다. 꼼꼼하시지만 결정적인 것엔 허당이신 아버지와 감상적이지만 언제나 큰일에 대범하신 어머니는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우고 서로를 늘 배려하면서 금슬 좋은 부부셨죠. 전 자라면서 나중에 부모님처럼 가정을 꾸려야지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부모님이 결혼하고 이듬해 저를 낳고 제가 10살 되던 해에 남동생을 낳으셨어요. 금슬 좋은 부부라서 그렇다고 사람들마다 다들 한마디씩 했죠. 그러니까 어머니 마흔에 늦둥이를 보신 겁니다. 늦둥이 남동생은 우리 가족의 보물이었어요. 아버지는 퇴근하시자마자 늦둥이 목욕을 꼭 시키셨고 전 직접 우유를 타서 먹이고 늘 업고 다닐 정도로 동생 사랑이 극진했습니다. 너 어릴 때부터 누나가 다 업고 키웠다. 누나 은혜 잊으면 안 된다. 동생이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전 항상 그렇게 동생에게 세뇌를 시키다시피 했죠. 하지만 전 정말 엄마 마음으로 동생을 키웠습니다. 다른 집에서는 동생이 태어나면 괜히 시기한다지만 10살 차이 나는 남동생은 미워할 구석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인자하시고 다정한 부모님과 귀여운 남동생. 그땐 정말 단란하고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선생님이셨지만 한 번도 공부하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었어요. 제가 늘 알아서 공부한 것도 있지만 무엇이든 가장 잘하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도 전 부모님처럼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남동생에게 항상 공부를 가르쳐주면서 미리 선생님으로서의 경험도 해보곤 했어요. 동생도 누나 말이라면 무조건 잘 따랐습니다. 제가 고3 때 동생이 학교에 들어갔는데 마치 물가에 애를 두고 오는 것 같이 마음이 안 놓여서 한동안 수업을 마치면 야간 자율학습도 땡땡이 치고 동생 학교에 가서 손을 꼭 잡고 하교시켜주기도 했습니다. 야, 성지은, 너도 참 유난스럽다. 8살이면 다 컸는데 뭘 등하교를 시켜주냐? 너 고3이야. 네가 더 급하다고. 정신 좀 차려라. 나도 남동생 있어 아는데 저거 나중에 머리 굵어지고 힘세지면 누나 막 때리고 이겨먹으려고 눈 시퍼렇게 뜨고 덤빈다. 우리 지우는 안 그래. 아이고, 그래. 네가 나중에 당해봐야 그런 소리를 안 하지. 아휴. 친구들은 남동생을 애지중지 여기는 저를 이해하지 못했죠. 저에게 남동생 지우는 자식 같은 동생이었어요. 늘 마음이 쓰였고 항상 동생을 위해서 뭘 할까 생각하는 게 제 버릇이 되었습니다. 부모님도 늘 그러셨죠. 나중에 엄마 아빠가 늙어서 저 세상 가면 지은이 네가 지우 부모나 마찬가지야. 알겠지? 그럼요. 걱정 마세요. 지우는 제가 책임져요. 나중에 제가 취직하면 지우 대학 학비는 제가 될 거예요. 동생과 10살이나 차이가 나다 보니까 동생에 대한 저의 책임감은 좀 남달랐습니다. 나중에 엄마 아빠가 저 세상 가면 지은이 네가 지우 부모나 마찬가지야. 말이 씨가 된다고 했던가요? 그런 얘기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모님은 지인분의 초상집에 다녀오시는 길에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초상집이 지방이라 조문을 끝내고 서둘러 와도 새벽에 도착할 거라고 하셨죠. 전 그런 줄 알고 동생을 먹이고 씻기고 숙제를 봐주다가 함께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받아보니 경찰이었어요. 부모님이 사고를 당했다는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가서 부모님의 모습을 확인하는 순간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린 동생을 끌어안고 이건 꿈일 거라고 아닐 거라고 오열했지만 부모님은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나셨어요.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전 동생만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물 한 모금 넘어가지 않았고 조문객들을 받는 것조차 괴로웠습니다. 처음으로 겪는 죽음, 부모님의 죽음은 제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없으면 지은이 네가 지우 부모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 부모님의 유언이 되었습니다. 전 그때부터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어요. 동생의 부모가 되어야 했죠. 누나, 아버지, 엄마 보고 싶어. 이제 정말 영영 못 보는 거야? 지우야, 누나 말 잘 들어. 이제부터 너하고 나하고 둘이 살아내야 해. 바보처럼 자꾸 울고 그러면 누나 화낼 거야. 너도 8살이잖아. 애 아니야. 이젠 슬퍼도 참고 힘들어도 견뎌야 해. 그래야 엄마 아빠가 하늘나라에서 우리 지우 착하다 하실 거야. 알겠지? 전 자꾸만 약해지려는 저를 꼭 붙들어야 했고 때를 쓰는 동생이 너무 가여웠지만 일부러 더 엄하게 굴었습니다. 이제 세상 천지에 의지할 부모님은 없고 우리 둘이 살아내야 한다는 말이 과연 어린 동생은 알았을까요? 그저 무서워서 울기만 하는 녀석을 일부러 달래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동생도 현실을 빨리 알아차릴 것 같았어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 대학을 일단 포기했습니다. 부모님이 남기신 집과 부모님의 연금으로 살아갈 생각을 했지만 그렇다고 연금에만 기댈 수 없어서 알바를 시작했어요. 고3 담임 선생님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대학을 낮춰가라고 하셨지만 지금은 어린 동생을 키우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대학은 그 다음에 가도 된다고 생각했고요. 물론 틈틈이 공무원 시험도 준비했어요. 그건 대학 가는 것과는 상관없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어서 천천히 조금씩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지인분의 도움으로 대형마트의 캐셔로 일했습니다. 워낙 성실하게 일하니까 사장님의 신임도 두터웠고 나중에는 마트의 돈 관리를 모두 맡기곤 하셨어요. 25살 땐 사장님 중매로 회사원이던 남편도 만났죠. 남편도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뇌출혈로 쓰러져 오랜 고생 끝에 돌아가신 터라 제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했습니다. 제가 남동생을 키워야 하는 사정 때문에 결혼에 망설이자 흔쾌히 처남을 키우겠다고 하는 겁니다. 현수 씨 마음은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말이 쉽지. 막상 결혼하면 처남과 함께 사는 거, 그거 쉽지 않을 거예요. 저나 지은 씨나 다 외로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더 단단하고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거고요. 지은 씨가 소중하듯 지은 씨가 아끼는 처남도 저에겐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게 제 진심이고요. 결혼이라는 게 두 사람만 좋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두 집안의 만남이니까 이것저것 따질 것도 잴 것도 많은데 우린 그런 면에서는 수월한 편이었습니다. 두 집안의 어르신들이 안 계시니까 현실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문제도 조금은 가볍게 지날 수 있었죠. 무엇보다 동생을 같이 잘 기르자는 남편의 말에 전 감동을 받았고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마트 캐셔 일은 그만두고 지금이라도 공부해서 대학을 가라고 하더군요. 당신 아직 안 늦었어. 공부해서 대학도 가고 선생님이 되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든 뭐든 해. 내가 뒷바라지 해줄게.
정말 그래도 돼요? 당연하지. 내가 설마 당신이랑 천안 못 먹여 살릴까봐? 나 이래봬도 회사에서 인정받는 몸이야. 고마워요. 에이, 무슨 부부끼리 자꾸 고맙대. 그냥 우리 사는 날까지 열심히 건강하게 잘 살자. 뭐가 되면 좋고 안 돼도 할 수 없는 거고. 알겠지? 남편의 말이 참 고마웠어요. 부부는 누군가의 희생이 아니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가야 하는 관계라고 하더니 남편은 꼭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 늦은 나이에 대학에 들어갔고 나름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 사이 동생도 원하는 대학에 입학했고요.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결혼하고 공부하느라 정신없이 지냈는데 35에 처음으로 임신을 했습니다. 그동안 애가 들어서지 않아서 내심 초조했는데 어느새 선물처럼 찾아온 아이 때문에 우리 부부는 한동안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병원에서는 노산이라 여차하면 제왕절개를 할 수도 있다고 했지만 전 잘 보듬어서 무사히 출산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대학을 휴학하고 군대 가 있는 남동생도 소식을 듣고 얼마나 좋아하든지 전화기 너머까지 방방 뛰는 소리가 다 들릴 정도였어요. 누나, 나 그럼 이제 외삼촌 되는 거야? 그래, 너 이제 외삼촌이야. 우와, 태명은 지었어? 네 매형이 선물처럼 왔다고 선물이라고 지었어. 선물? 이야, 좋다. 선물아, 외삼촌 제대하고 보자. 어머, 내 외삼촌 그러는데? 태명 선물처럼 아인 우리 부부에게 선물이고 보물이고 그랬습니다. 남편은 선물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매일 다짐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방 출장을 갔습니다. 그땐 회사가 한창 사업 확장을 하고 지방 여러 곳에 공장을 많이 짓던 때라 총괄 책임자였던 남편은 한 달에 절반 이상 지방 출장을 다녔어요. 늘 같이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했죠. 밤이면 전화통화하면서 서로 아쉬워했고 제가 배에 전화기를 대주면 남편은 선물이에게 아빠 목소리를 늘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럼 그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선물이가 꼼지락대는 게 느껴져서 얼마나 가슴이 떨렸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지방 출장을 갔던 남편이 밤늦게 전화를 했는데 아무리 여보세요 해도 말이 없는 겁니다. 그저 숨만 내몰아 쉬는 거예요. 혹시 잠결에 잘못 눌렀나 싶어서 끊었는데 그 밤 남편은 출장길 모텔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전화가 마지막 전화였어요. 숨이 넘어가는 고통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저에게 전화를 했던 건데 전 몰랐던 겁니다. 지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남편의 죽음은 또 한 번 제 삶을 송두리째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그날 업무를 마무리하고 직원들끼리 회식을 했고 술을 전혀 못 마시는 남편에게 직원들이 억지로 술을 권한 게 탈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모텔방에 쓰러졌던 남편은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끼면서도 저와 선물이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했던 거고요. 그렇게 죽어갔던 남편을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졌어요. 회사에서는 그 어떤 사과의 말도 없었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같이 회식을 하고 억지로 술을 먹인 직원들도 조문 오지 않았어요.
전 너무 억울해서 경찰 조사를 요구했지만 모두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회사에서는 남편의 퇴직금만 정산하고 연락을 차단했죠. 남편의 장례식을 마치고 전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남편의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경비들에게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던 뱃속의 선물이는 충격으로 끝내 유산하고 말았어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겪어보셨나요? 전 그때 그걸 느꼈습니다. 살아도 죽은 것보다 못한 하루하루를 견딘 것은 남동생 때문이었습니다. 저마저 잘못되면 동생이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아픔을 주고 싶지 않아서 전 다시 이를 악물 수밖에 없었어요. 여보, 나 이제 그만 슬퍼할게요. 우리 선물이 지키지 못했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 지우는 지켜야 해요. 그러니까 당신도 거기서 너무 슬퍼하지 말고 나 꼭 지켜줘요. 내가 흔들리지 않게 꼭이요. 여보,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남편 납골당해서 전 다시는 울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동생은 저 생각해서 시골로 가자고 하더군요. 집 팔고 재산 정리해서 시골 가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조용히 살자고 말입니다. 하지만 대기업에 다니는 동생이 저 때문에 희생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지우야, 누나 괜찮아. 이제 누나 안 울 거야. 누나 때문에 너까지 뭘 포기하려고 하지 마.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네 매형도 그런 걸 원하지 않을 거고. 그냥 우리 다시 열심히 살아보자. 더 열심히 살다가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시골 가도 늦지 않아. 누나, 미안해. 네가 왜 미안해? 누나는 항상 내가 최우선이고 날 위해 희생하는데 난 늘 누나에게 받기만 하고 정작 필요할 때 힘도 못 대고. 네가 누나 곁에 이렇게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누난 든든해. 그러니까 미안하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마. 알겠지? 전 예전보다 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딘가에 몰두할 게 필요했고 미뤄두었던 공무원 시험 준비에 박차를 가했어요. 젊은 사람들 속에서 아줌마가 새벽까지 학원에 나가서 수업을 듣고 밤늦게까지 자습을 하니까 학원 선생님들도 딱했는지 이것저것 많은 도움을 주셨죠. 코피를 쏟아가면서 정말 독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2년 만에 지방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어요. 합격을 확인하고 동생이랑 서로 손을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남편 납골당에 가서 자랑하면서 울고 부모님 산소에 가서 합격증 보여주면서 또 울고 그랬어요. 비록 늦은 나이였지만 이제 다시 살아내자고 굳게 결심도 했습니다. 구청 민원 담당자로 첫 업무를 시작했는데 단순히 민원을 받고 관련 부서를 연결해주거나 상담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매일 민원인들의 전화에 시달렸어요. 대개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은 불만이 많고 화가 나서 전화를 했는데 첫마디부터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기 집 앞에 누군가가 매일 개똥을 싸는데 왜 해결해주지 않냐는 것부터 누군가 자기 차를 받고 도망갔는데 찾아주지 않는다고 항의를 해서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다고
세금 처먹고 그런 일도 안 하냐고 화를 내기도 했죠. 어느 할머니는 자기 옆집과 매일 사소한 일로 싸우다가 제발 옆집 좀 이사가게 해달라고 매일 전화를 해서 울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왜 연말이면 멀쩡한 도로를 다 뜯어서 세금을 낭비하냐고 전화해서 막말을 하질 않나. 전화해놓고 이상한 신음소리를 내는 사람도 참 많았습니다. 전화로 안 되면 직접 찾아와서 다짜고짜 머리채를 잡고 시비를 걸고 제 멱살을 잡고 이리저리 끌고 다녀서 허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화를 내거나 같이 싸울 수는 없었기 때문에 고스란히 당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민원 업무를 제일 꺼려했어요. 저처럼 초짜고 아직 행정 업무를 잘 모르니까 아마도 겉으로 제일 편해 보이는 민원 담당을 시킨 것 같기도 했죠. 일한 지 1년도 못 돼서 전 스트레스로 탈모 증세를 겪었고 우울증으로 심리 상담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결국 전 사직서를 냈어요. 가끔 자다가 깨어나서 맨발로 돌아다니기도 했다는데 그때마다 동생이 절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러다가 누나가 잘못될까 불안했던 동생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누나, 안 되겠다. 그냥 우리 시골로 내려가자. 여기 다 정리하고 그냥 가자. 이러다가 누나도 잘못되면 난 못 살아. 누나, 우리 가자, 어? 미안해, 지호야.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지금까지 누나가 나 키웠듯 이제부턴 내가 누나 지켜. 동생도 과감히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정리한 채 우린 시골로 내려왔어요. 공기 맑고 산세도 좋고 앞으로 강이 흐르는 곳에 집을 지었습니다. 동생은 영농 후계자 수업을 들으면서 염소도 키우고 시설 하우스 농사일도 시작했어요. 초보 농사꾼은 공부하고 배우고 실패를 경험 삼아 점점 진정한 농사꾼이 되어갔습니다. 저도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아침이면 물 한 개를 밟고 강둑을 거닐기도 했고 가끔 서툰 솜씨지만 낚시를 해서 잡은 생선으로 동생이 좋아하는 매운탕을 끓여 술 한잔 하면서 먹기도 했어요. 집 뒤로 이어지는 숲길로 산책을 다니면서 좋은 공기도 마음껏 마시고 가능한 좋은 생각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골에서는 사계절의 변화가 참 뚜렷했어요. 도시에서는 살기 바빠서 알지 못했던 그런 변화들에 집중하다 보니 사는 맛을 알게 되더군요. 아니, 숨이 쉬어졌어요. 그리고 어느새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던 상처들이 치유되었습니다. 귀농한 지 6년 만에 동생은 1억대 수입을 올리면서 신문에도 전도 유망한 청년 농사꾼으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어요. 귀농을 꿈꾸는 청년들이 우리 농장을 방문해서 동생에게 조언을 듣고 갈 정도가 되었죠. 동네 이장님도 차기 이장은 동생에게 물려주겠다고 하셨어요. 이제 제 소원은 동생이 좋은 여자를 만나 일가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여자를 좀 만나보라고 해도 동생은 그럴 시간이 없다고만 했어요. 대학 때 친구들이나 회사 다닐 때 알고 지내던 여자는 없냐고 넌지시 떠봐도 없다고만 했죠. 마치 노총각 아들 녀석 장가 보내려고 안달이 난 엄마처럼 전 초조하고 조급했습니다. 동생이 가정을 일구는 것까지 봐야 제 할 도리를 다한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웬 아가씨가 배낭여행을 왔다가 민박을 찾는다며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전 배낭여행 중인데요. 이 근처에 왔다가 민박집이 어딘가 물었더니 민박집은 없고 이장님께서 여기 가면 방이 있을 거라고 해서요. 그래요? 혼자 오셨어요? 네, 제가 실은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와서 시간 나면 틈틈이 전국을 다니며 여행을 하거든요. 이 마을이 너무 평화롭고 좋아서 들렸어요. 네, 잘 오셨어요. 마침 우리 집에 빈 방이 있어요. 예쁘장하게 생긴 아가씨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전 얼른 비어있던 방을 치우고 불을 뗐어요. 방이 데워지는 동안 아가씨가 몸을 녹일 수 있게 차를 대접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사이 하우스를 보러 갔던 남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녀석이 아가씨를 보더니 괜히 어색해하는 겁니다. 여긴 우리 남동생이에요. 지호야, 인사해. 아가씨가 여행 중이라는데 우리 동네 왔다가 민박이 없어서 이장님이 우리 집에 가보라고 했대. 네. 안녕하세요. 성지우라고 합니다. 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김설이라고 합니다. 쑥맥인 동생은 그저 여자만 보면 말도 제대로 못하고 얼굴이 시뻘개지는 게 문제였어요. 아이고, 아가씨 이름이 설이 참 예쁜 이름이네요. 아버지가 지어주신 건가요? 네, 아버지께서 지어주셨어요. 그럼 아까 얼핏 미국에 살다 왔다고 한 것 같은데 부모님은 거기 계시고요? 네,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어요. 저도 거기서 고등학교까지는 나왔고 일부러 대학은 한국으로 왔어요.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니까 제 뿌리에 대해 알고 싶고 그래서요. 아가씨가 참 생각도 깊네요. 그럼 대학생인가요? 네, 이제 4학년 졸업반입니다. 여러 군데 입사 지원 써놓고 기다리는 동안에 여행 다니는 중이에요. 두런두런 얘기를 하다 보니 우연인지 인연인지 남동생과 아가씨가 같은 대학 선후배 사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둘은 자연스럽게 많은 얘기를 하더군요. 역시 이래서 우리나라는 학연지연이구나 싶어서 괜히 혼자 흐뭇하게 둘을 지켜보다가 혼자 신나서 저녁을 맛있게 차렸습니다. 사람 인연이라는 게 어디서 어떻게 맺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우연히 우리 집에 온 저 아가씨가 남동생 짝일 수도 있고요. 아니라고 해도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까 정성을 다했습니다. 예고한 대로 다음날부터 폭풍의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설희 씨는 꼼짝없이 이틀 동안 우리 집에 머물게 되었죠. 날씨가 궂을 때는 농사도 잠깐 휴식 타임이라 종일 남동생과 설희 씨는 거실에 앉아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재미나게 하는지 궁금할 지경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뭔가 하나 공통점이 생기면 빨리 친해지는 것 같았어요. 폭풍이 그치고 설희 씨가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푹 잘 쉬다 갑니다. 언제든 또 와요. 네, 지호 오빠랑은 자주 연락하기로 했어요. 오빠? 어머, 벌써 그렇게 불러요? 에이, 누나 혼자 또 나간다. 내가 설이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오빠지. 그럼 동생이야? 누가 뭐래? 암튼 설희씨 잘 가요. 동생은
멀어지는 서리 씨를 오래오래 바라보았죠. 너 솔직히 말해봐. 서리 씨 좋지? 아이, 우리 누나 또 선 넘는다. 에이그, 네 눈에 벌써 하트 보이거든? 귀신을 속여라. 괜히 성질을 내고 돌아섰지만 동생이 아쉬워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미국 교포에 생긴 것도 봐줄만하고 동생과 같은 명문대 출신까지 뭐 하나 빠지는 구석이 없어서 전 그 아가씨가 참 탐이 났어요. 서리 씨가 가고 난 뒤에도 동생과 전화를 자주 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은근히 두 사람의 관계가 진척되기를 기대했죠. 그리고 얼마 뒤 한밤중에 누군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도대체 오밤중에 누군가 싶어서 나가보니 글쎄 서리 씨였어요. 서리 씨는 저를 보자마자 안겨서 펑펑 울었습니다. 자다 깬 남동생도 놀라서 당황해했어요. 왜 울어요, 서리 씨? 무슨 일 있었어요? 제가 10군데 입사 지원서를 냈는데 전부 다 떨어졌어요. 저 이제 어떡해요? 너무 속상한데 한국에 아는 사람이라고는 없고 그냥 정처 없이 오다 보니까 여기였어요. 죄송해요. 잘 왔어요. 우리 서리 씨 떨어뜨린 그 회사들이 안목이 참 없네. 울지 마요. 그 회사들이 손해지 뭐. 그래, 밥은 먹었어요? 아니요, 저 배고파요. 내가 밥 차려줄게요. 지우야, 어서 방에 불부터 넣어라. 그렇게 서리와 인연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 밤중에 저는 새로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동생은 서리가 잘 방을 청소하고 불을 떼고 난리였어요. 마치 새 식구를 맞아들이는 그런 설렘이 몰아치는데 그때 직감했죠. 서리가 제 올케가 되겠구나. 따끈한 밥을 먹은 서리는 그제야 기분이 좀 풀어지는지 눈꺼풀이 저절로 감긴다면서 제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여운지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남동생이 서리를 업어서 방에 누이고 조용히 나오는데 제가 한마디 했죠. 이제 네 몫이다. 어? 뭐가요? 다시 찾아왔는데 그냥 보내지 말라고. 내가 볼 때 보통 인연은 아닌 것 같은데? 아이, 누나도 참. 누나도 참이 아니야. 무조건 네 사람 만들어. 남동생도 싫지 않은 듯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서리는 남동생을 따라 강가에 가서 낚시도 배우고 저에게 매운탕 끓이는 법도 배우고 아주 신이 났어요. 제 팔짱을 끼고 마실도 따라 나오고 텃밭에서 일할 때는 자기도 돕겠다고 땡볕에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기도 하고 서툴지만 밥값을 하겠다고 딴에는 열심히 몸을 움직였습니다. 일이 서툴러서 망치는 것도 많았지만 집에 사람 한 명이 더 늘어났다고 이렇게 활기가 넘칠 줄이야. 새삼 저도 동생도 하루 종일 신이 났어요. 같이 읍내에 장을 보러 갔더니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냐고 묻는데 마음 같아서는 예비 올케예요 하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얼마나 참았는지 모릅니다. 싹싹하고 성격 좋고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아무리 뜯어봐도 미운 구석이 없어서 더 탐이 났어요. 우린 똑같이 몸빼바지에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는 일을 하고 함께 강가를 거닐면서 산책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서리는 우리 집에서 살았는데 이미 동네에서는 올케라는 소문이 파다했어요. 작은 동네에서 그런 소문이 나면
읍내까지 퍼지는 것도 금방이죠. 이장님은 언제 국수 먹여줄 거냐고 하시는 겁니다. 두 사람 결혼하면 나 양복 한 벌인 거 알지? 아, 이장님도 참 애들 민망하게 왜 그러세요? 뭘 왜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 눈만 맞아도 살림 잘만 차리더니 아, 왜 두 사람은 여태 그러고 있어? 그리고 설이야, 내가 처음부터 이 집을 딱 골라서 가보라고 했으니까 내가 두 사람 연결시켜준 거나 마찬가지잖아. 잘 되면 진짜 나 잊으면 안 돼. 이쯤 되니 남동생과 설이도 진지하게 자신들의 장래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2달째 되던 어느 날, 두 사람은 드디어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전 너무 좋아서 설이를 끌어안고 한참 동안 마당을 빙빙 돌았어요. 난 설이 너 처음 볼 때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어머, 그러세요? 그렇다니까. 우연히 원래 인연이 되는 거야. 암튼 정말 잘 결정했다. 내가 시집살이 그런 건 절대 안 시킬 거야. 걱정 마. 네, 전 그런 걱정 안 해요. 제가 결혼 결정한 거 절반은 형님 때문인걸요. 어머, 형님? 아, 듣기 좋다, 그 말.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했어요. 올케 부모님이 미국에 있어서 일단 상견례는 생략하고 결혼식 당일날 만나서 인사하기로 했습니다. 올케는 미리 혼인신고부터 하자고 했어요. 어차피 결혼할 거니까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했고 동생이 쓰던 방을 신혼방으로 새로 수리도 했습니다. 그렇게 일이 착착 진행되었는데 갑자기 올케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아서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부터 몸이 안 좋아서 검사를 받았더니 간암이라고 했대요. 아버지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펑펑 우는 올케가 너무 안쓰러워서 결혼식을 미루자고 했더니 부모님이 자기들 때문에 폐를 끼칠 수 없다고 결혼식은 예정대로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어머니도 아버지 간호 때문에 결혼식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지만 수술 잘 끝내고 회복되면 한국에 오겠다고 하더군요. 전 올케 어머니와 통화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큰일 앞두고 이런 일이 생겨서 정말 죄송해요. 아닙니다. 사돈 어르신, 부디 바깥 사돈께서 수술 잘 받으시고 쾌차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회복되면 미국에 꼭 초대하겠습니다. 이렇게 전화로만 인사를 드려 송구하지만 우리 딸 예뻐해 주시고요. 네, 걱정 마세요. 어디 나무랄 데가 없어요. 부모님도 없이 결혼식을 해야 하는 올케가 안쓰러워서 마음이 쓰였습니다. 미국이 일본 정도 거리만 되어도 다녀올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아니고 하니까 올케 마음이 어떨까 싶었어요. 우린 올케 생각해서 가능한 꼭 모실 분만 초대해서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나중에 미국 가서 또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죠. 이장님께도 양복 한 벌 해드리고 동네 마을 회관에서 잔치도 했습니다. 우리 올케 잘 봐달라고 어르신들께 인사도 드렸어요. 이런 총구석에서 많이 배운 우리 올케가 잘 적응할까 내심 걱정도 들었지만 의외로 올케는 동네 어르신들에게도 잘하고 가끔 어르신들과 화투도 치면서 허물없이 잘 지냈습니다. 농사일도 가르쳐주면 영리해서 그런지 금방 잘 따라하고 가끔 혼을 내도
금방 헤헤 웃으면서 애교를 떨어대는 통에 저도 그만 웃고 말았어요. 마치 딸 같은 올케 덕분에 매일매일이 참 따뜻한 봄날 같았습니다. 남동생하고 금슬도 참 좋았어요. 부부싸움 한 번 한 적이 없었죠. 가끔 의견 대립이 생겨도 둘이서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얘기를 하다가 어느새 다 풀고는 다정하게 손잡고 데이트를 나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1년 뒤 올케는 정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전 올케가 임신하는 순간부터 출산할 때까지 항상 손을 꼭 잡고 병원에 같이 다녔고 아기 용품이며 육아책까지 사서 같이 공부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했어요. 동네 어르신들은 몇십 년 만에 아기 울음소리를 듣게 됐다고 얼마나 좋아하시든지 이장님 주도로 동네 잔치도 했습니다. 전 올케가 너무 고맙고 사랑스러웠어요. 도시에서 자라서 화려한 생활이 그립기도 할 텐데 군말 없이 시골에서 남편하고 오순도순 살고 제 말도 잘 따라주고 아들까지 낳아줬으니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었고 뭘 해도 올케에는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가끔 올케는 서울에 다니러 갔어요. 서울에 친구들이 있으니까 바람 쐬러 가는 것 같았죠. 그렇게라도 해야 이 답답한 시골 생활을 또 버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전 올케가 편하게 다녀오라고 자동차도 한 대 뽑아주었습니다. 평소에는 늘 몸빼 차림의 올케도 서울 가는 날엔 최고 멋쟁이처럼 꾸미고 갔어요. 우리 올케 그러고 가면 천연 줄 알고 남자들이 따라오겠는데? 형님에게만 살짝 말하는 건데요. 저 대시 엄청 받아요. 지우한테는 비밀로 해라. 괜히 성질낸다. 지우씨, 제가 이렇게 매력덩어리라는 거 몰라요. 아휴, 걔가 둔해서 그래. 그래도 너무 처녀티 내지 말고. 네, 걱정 마세요. 다녀오겠습니다. 저렇게 솔직하고 귀엽고 당당한 올케를 어떻게 안 좋아할 수가 있겠어요. 착하고 성실한 동생에 사랑스러운 올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조카까지. 그땐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전 혹여 올케가 신우랑 사는 게 불편할까봐 몇 번 근처 집을 사서 분가하라고 했지만 오히려 형님과 사는 게 더 좋다고 말해주는 올케 때문에 감동받고 괜히 울컥하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8년의 세월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어느새 조카가 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죠. 언제부턴가 올케는 아들 교육을 위해서라도 서울에 가야 하는 건 아닌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조카 교육이라는데 저도 올케 생각대로 하라고 했어요. 형님도 뉴스 봐서 아시잖아요. 서울 강남이 왜 그렇게 비싸겠어요. 그게 전부 파라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쪽엔 학원들도 많고 정보도 많고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다 옛말이에요. 요즘은 투자하는 만큼 좋은 대학에 가는 세상이라고요. 그래, 나도 지민이 공부시키는 건데 돈 아낄 생각은 없어. 그건 올케가 더 잘할 거니까 알아서 해. 일단 작은 아파트라도 알아보고 지민이 전학도 시키고 학원도 등록하고요. 그렇게 차근차근 준비시켜서 명문대 보내야죠. 그래, 돈은 내가 줄 테니까 올케가 잘 알아봐. 전 올케가 학군 좋은 곳에 작은 아파트라도 얻을 수 있게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을 건넸습니다. 워낙 그쪽 아파트들이 비싸서 일단 전세로 얻는다고 하더군요. 전세도 웬만한 집 두 채 값은 되는 것 같았어요. 올케는 매물이 나오면 금방 팔린다면서 수시로 서울로 오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적당한 아파트를 얻었다고 했어요. 남동생이 가보겠다고 했더니 내부 수리를 한 다음에 오라고 했다는데 저도 무척 궁금했습니다. 수리도 끝나고 올케가 짐을 옮기려고 잠시 내려왔습니다. 형님, 내일 제가 간단한 짐을 싸서 먼저 올라가서 지민이 전학 수속부터 할게요. 그럼 난 언제 가면 될까? 형님은 지민이 아빠가 내일 모레 나머지 짐 가지고 와서 어느 정도 정리되면 그때 지민이 데리고 오세요. 그렇게 다음날 올케가 짐을 들고 먼저 서울로 올라가고 이틀 뒤에 동생이 다른 짐을 트럭에 싣고 서울로 떠났습니다. 당분간은 올케가 서울에서 지민이 공부시키면서 주말에 시골에 내려오거나 아니면 동생이 농장일 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서울에 가는 걸로 했죠. 동생 내외가 본의 아니게 주말 부부가 됐지만 다 애 교육 때문이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서울로 떠난 동생의 차는 갑자기 가드레일을 받고 뒤집혔고 동생은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상황에 전 한동안 멍했습니다. 경찰은 동생이 졸음운전을 한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평소 철저하게 안전운행을 하는 동생이었는데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올케도 오열하고 어린 조카도 내내 울기만 했어요. 그제야 전 오래전 그 버스에서 한 노인의 말을 또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사람을 죽게 만드는 팔자. 모든 것이 다 제 탓 같아서 숨이 막혔어요. 정신을 잃었다가 깨었을 땐 올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까스로 정신을 수습했지만 장례를 어떻게 치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밀려드는 조문객들을 받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올케는 도대체 어딜 갔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어디선가 울고 있나 싶어서 장례식장 주변을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핸드폰은 꺼져 있었죠. 발인을 하고 동생을 납골당에 안치할 때까지도 소식이 없었어요. 혹시라도 나쁜 마음을 먹은 건 아닌가 싶어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집에 오자 올케의 메모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미국에 머리를 식히러 간다고 했죠. 아무리 그래도 남편 장례는 마치고 가는 게 맞는데 이게 무슨 경우인가 싶었지만 얼마나 가슴이 아프면 그럴까 애써 이해를 하려 했습니다. 핸드폰은 여전히 꺼져 있고 전 어린 조카를 홀로 돌보면서 지칠 대로 지쳐갔고 삶의 의욕도 잃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보험회사로부터 안내장이 왔습니다. 남동생 명의로 든 보험이 있었고 거액의 보험금을 배우자에게 지급 완료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보험회사에 전화해보니 당사자가 아니라서 자세히 알려줄 수 없다고만 했습니다. 올케 핸드폰은 여전히 꺼져 있었죠. 전 올케가 남동생 명의로 보험을 들었다는 사실도 몰랐어요. 무엇보다 남동생의 사망보험금은 3개, 보험사 합쳐 무려 5억이나 됐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지만 살면서 보험 한두 개쯤은 들기 마련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카는 내내 아빠가 보고 싶다고 울고 엄마는 왜 안 오냐고 올케 핸드폰으로 하루에도 수십 통 전화를 했습니다. 전 남동생과 올케 사진을 보여주면서 보고 싶으면 보라고 했죠. 고모, 아빠 하늘나라 가기 전에 내가 찍은 거 있어. 뭘 찍었는데? 엄마가 서울 가기 전에 내려왔을 때 내가 찍었는데 깜빡 잊고 있었어. 조카가 내민 건 남동생 핸드폰이었습니다.
남동생은 2개의 핸드폰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핸드폰은 사고 당시 부서졌고 나머지는 업무용이었어요. 업무용 핸드폰은 조카가 가끔 게임을 하곤 했나 봐요. 그날도 게임을 하던 조카가 문득 엄마 아빠의 대화를 찍었던 것 같았어요. 그렇게 조카가 찍었다는 영상을 본 순간 전 머리끝이 쭈뼛하고 섰습니다. 그 영상 속에는 남동생이 사고 나기 이틀 전에 올케와 나눈 대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내가 짐 가지고 서울 먼저 갈 테니까 당신은 이틀 뒤에 나머지 짐 가지고 와. 같이 가지 왜 따로따로 가? 내가 먼저 가서 수리한 것도 점검하고 지민이 전학 수속도 밟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그리고 당신은 나머지 짐도 싸야 하잖아. 그리고 서울까지 장거리 운전할 때 피곤하니까 이거 꼭 챙겨 먹고. 이게 뭔데? 영양제야. 당신 맨날 읍내만 왔다 갔다 해서 장거리 운전 힘들 거야. 꼭 챙겨 먹어. 서울 올 때 꼭 먹어. 알았지? 알았어. 근데 왜 갑자기 영양제까지 챙기고 그래? 먹으라고 하면 그냥 좀 먹어라. 다른 사람 절대 주지 말고. 올케는 이상하리만 채 강조하면서 동생에게 영양제라고 약통을 내밀었어요. 동생 방에 가서 찾아보니 약통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보통의 영양제 같았죠. 다음날 읍내 약국에 가서 알아보니 약통의 약은 수면제 성분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병원 처방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약이라는 말에 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영양제라고 했는데 수면제라니. 도대체 올케가 무슨 짓을 했는지 집으로 오는 내내 몸이 너무 떨려서 숨이 막혔어요. 집에 오자마자 올케가 매매했다는 서울 아파트 계약서를 찾아봤습니다. 당장 그 주소지로 찾아가 보니 그런 곳은 없었어요. 가짜 계약서였어요. 전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괜찮냐고 물어보는데 겨우 일어나서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는데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습니다. 동생의 죽음과 거액의 보험금, 모든 것이 너무 의심스러웠어요. 그러고 보니 전 그동안 올케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미국의 가족들도 한 번도 한국에 온 적도 없었고 아버지가 항암 치료를 받고 완쾌되었다고 하는데 올케는 그 뒤로 미국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사는 게 바빠서 그냥 넘긴 것들이 그제야 모두 이상했어요. 전 모든 자료를 다 챙겨서 경찰에 제출했고 올케를 신고했습니다. 올케가 남동생에게 꼭 먹고 오라고 한 게 수면제였고 동생이 졸음운전을 하게 만들어서 사망을 유도한 것 같다고 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올케는 이미 사기 결혼 전과가 2건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8년 전 우연히 우리 집에 오게 된 것도 실은 사기 결혼으로 수배를 당했고 쫓기는 와중에 시골로 숨어든 것이었어요. 물론 미국에 이민을 갔다는 것도 거짓말이었고 언젠가 미국에 있는 어머니와 통화한 것도 모두 사람을 사서 가짜로 꾸며낸 것이었습니다. 대학도 다 가짜였고요. 이걸 어떻게 요절을 내야 할지 분노가 치밀어서 잠도 잘 수 없었고 아무것도 먹질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괜히 바람을 잡아서 남동생과 그것을 붙여줬나 싶어서 제 발등을 찢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올케는 지명수배가 되었지만 경찰만 믿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전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잡을까 고민을 하다가 올케 핸드폰에 문자를 남겼습니다. 올케 잘 있지? 딴 게 아니라 지우 죽고 유산 상속을 해야 하는데 올케가 직접 수령해야 한다니까 연락 좀 줘. 그러자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지금 미국이니까
이틀 뒤에 가겠다고 하더군요. 전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절대 감정을 드러내지 말고 최대한 침착하게 굴자고 다짐을 했어요. 그렇게 이틀 뒤, 올케는 마치 사람들 눈을 피하려고 그런 듯 어둠 밤에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전 미리 조카를 이장님 댁에 보내놓고 은밀히 경찰도 불렀어요. 저 왔어요, 형님. 어서 와. 아유, 얼굴이 많이 상했네. 오느라 피곤하지? 네, 아직 시차가 극복 안 되네요. 지민이는 학교에서 수련회 갔어. 네, 근데 제가 모르는 그의 유산이 있었어요? 올케는 제 자식을 찾지도 않고 유산 얘기부터 꺼냈습니다. 저 죽일 것. 우라통이 치밀었지만 전 다시 꾹 눌러 참고 태연하게 행동했어요. 나도 몰랐는데 지우가 사돈 땅이 좀 있었어. 얼마나 되는데요? 그보다 이제 귀국해야 하지 않아? 아직 제가 회복이 잘 되지 않아요. 사돈 어르신들은 뭘 하셔? 뭐 특별히 말씀은 없으신데 성서방 그렇게 가고 제 걱정뿐이시죠. 그럼 언제까지 지민이는 저렇게 둘 거야?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길러야지. 형님이 잘 길러주시잖아요. 자네 아들인데 자네가 길러야지. 형님, 저도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 지민이까지 저 못 맡아요. 저 뻔뻔한 얼굴을 후려치고 싶었지만 전 또 가까스로 참았습니다. 그럼 서울 아파트는 어떡할 거야? 그거 내놨어요. 팔리면 돈 보낼게요. 언제 팔릴진 모르겠지만. 근데 올케, 우리 지우 사망보험금 받았던데? 순간 올케가 당황했습니다. 그거 지우 씨 생전에 그냥 몇 개 들었던 건데 저도 까먹고 있었어요.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수령했어요. 형님, 그럼 유산 얘기하고 서류 쓰는 건 내일 오전 중에 끝냈으면 좋겠어요. 저 비행기 시간도 맞춰야 하고 너무 피곤해서요. 그래 올케. 미국서 오느라 피곤하겠다. 이거 먹고 자. 이거 뭔데요? 참 잘 올 거야. 영양제야. 올케는 제가 내민 약과 물을 무심결에 먹었습니다. 아참, 그 약, 올케가 지우 먹으라고 준 그 영양제야. 순간 올케가 화들짝 놀라더니 약을 다시 토해냈어요. 형님 미쳤어요? 이걸 왜 저에게 줘요? 뭐? 미쳤냐고? 그럼 넌 내 동생에게 수면제 먹이고 운전하고 오라고 했니? 그럼 넌 제정신이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아무리 발뺌해봤자 네가 내 동생에게 수면제 먹게 하고 졸음운전 유도해서 죽게 만든 거 증거도 있고 영상도 있어. 올케는 갑자기 새파랗게 질리더니 도망치려고 문을 열고 나갔지만 이미 기다리고 있던 경찰이 들이닥치면서 체포되었습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끝까지 발악을 하는데 어쩜 저런 악녀가 다 있는지 치가 떨렸어요. 그렇게 그녀는 사기 결혼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구속되어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억울하게 죽은 우리 동생 생각해서 그년도 사형을 시키고 싶었지만 법은 고작 12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케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도 압수했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은근 조카가 남동생애가 맞는지 의심하는 소리를 했어요. 그때마다 전 남일이라고 함부로 떠들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혹이 어린 조카기에
제 엄마 일이 들어갈까 걱정되어 시골집을 팔고 더 지방으로 이사를 갔고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저는 홀로 조카를 키우면서 살았어요. 조카는 뭘 아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만 언젠가 조카가 어른이 되면 다 말해줄 생각입니다. 그 슬픔과 아픔을 견디면서 다시 10년이 지났네요. 조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날, 전 너무 기뻐서 조카를 안고 오래오래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제 기구한 팔자 때문에 떠나간다고 믿었던 세월이었지만 동생을 보내고 조카를 키우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조카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해줘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조카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 그것도 조카의 몫이겠죠. 그래도 오래오래 조카가 잘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고 늘 힘이 돼주면서 살아갈 겁니다. 그게 아마도 이번 생에 제 마지막 할 일이 아닐까 합니다. 조카에게 다 말하고 나면 부모님, 남편, 동생을 보러 갈 겁니다. 조카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조카를 잘 지켜달라고 부탁할 거예요. 하늘에서 모두 우리 조카에게 힘을 줄 겁니다. 물론 저도 더 열심히 살아갈 거고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